최강 시사. 네, 전문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기운찬 코너 젊은 토론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약간 좀 얼굴이 헬쑥하십니다. 예, 며칠 전에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더웠어요? 더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상황이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좀 요즘 일 많다고 좀 무리했었는데요. 예. 갑자기 또 일어나서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약간 현기증이 나면서 머리가 핑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절쇼였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쇼를 거기에서 할 이유가 쇼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동관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13일에 막 여러 지라시들이 돌면서 저희가 13일 날 지라시 보고 이제 14일 날 항의 방문했던 거였거든요. 15일 날 이제 임명할 것으로 예정돼서. 근데 항의 방문해서 저희가 김효재 이제 상임위원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굳이 거기서 쓰러져서 뭐 그럴 필요도 없죠. 뭐 사실 저도 뭐 기억도 안 나는 일이지만. 근데 또 인터넷에서는 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뭐 무릎 보호대 논란이 있어서 뭐 일단 최대 피해자는 전 이동관 특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그 다음 날 원래 방통위원장 임명하셨어야 되는데 원래 그 다음 날 임명할 예정이었던 건 맞아요? 뭐 그런 지라시가 이제 돌아서 저희도 그래서 항의 방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명을 좀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참 이걸 이슈로 더 부각시켜 주셔서 뭐 감사해야 될지. 근데 사실 정치적 금돈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 뭐 성형 중독 뭐 이런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뭐 심지어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강건하시기를 오히려 좀 요구 드릴 텐데 좀 아프다면 좀 아픈 걸로 믿어주라. 장경태 의원 그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놀라는 게 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쓰럽거든요. 근데 다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그 네티즌을 향해서 이제 고소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거는 한번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네티즌 최초 유포자가 저희가 찾았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이? 아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최초 유포자가 악의적으로 한 것들이 저희가 다 드러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이고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국민인지 아닌지 모르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당직자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장한찬 저희 최고위원도 사실 여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좀 품격이나 이런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무릎 보호대 차고 실험하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십은 그만하고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저 대통령 지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아까 윤상현 의원이랑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열심히 가서 이제 하시는 거는 다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많은 분들께서 좀 우리가 늦게도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하고 또 많은 민관에서 여기에서 PT 발표를 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홍보 영상이 2번이나 상영되면서 지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제 행사에 대통령이 지각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주최 측에 한 번 더 눌렀다며? 그냥 모르고 한 번 더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행자도 당황해가지고 지시하고 난 다음에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끝났을 때 바로 참석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논란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금 과정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통령실은 특히나 1분 1초를 가지고 일정을 짜는 곳인데 지각은 지금 대통령실은 안 했다는 거고 오히려 일찍 도착했다는 거고. 지각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홍보 영상을 왜 2번이나 국제행사에서 틀었는지 이거는 해명하셔야죠. 근데 왜 해명? 그거는 주최 측이라는 거고. 다 남 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본인을 향한 지금 의혹 제기에도 이렇게 화내시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자꾸 제기하시면은 제가 실신을 2번 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 영상을 2번 트는 거 그리고 그때 상황 보시면 저도 이제 다 영상을 봤는데요. 사회자께서 좀 당황하시고 뭐 이게 좀 입장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약간 이런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일정을 짜셔서 홍보 영상 2번 상영할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재 의원님께 측은지심을 느꼈는데 반려던 측은지심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그걸 또 아니 제가 지각했다고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 2번이 안 일어나도록 좀 잘 좀 디테일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조금만 또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교섭단체 연설 같은 경우도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 어떤 점은 좀 좋았고 어떤 점은 비판할 만했다. 뭐 각각.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두 대표님 모두 사실 좋은 점수를 드리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상 발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판사님 전상서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출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체포영장 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가서 판사께 지금 하셨던 말씀을 지금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도 사실 저는 여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품격과 품위를 보여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적폐로 오히려 몰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당으로서 좀 비전을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연설은 뭐 여러 가지 오포 정권, 압구정 정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를 포기한 정권에 대한 규탄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 불체포 특권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최은순 장모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본인도 이미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시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은 뭐 주가 조작 사건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김기현 대표 연설은 정말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사진 찍으러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뭐 너무 손을 막 들고 국회의원 정수주의자는 말씀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 그러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여당 대표가 야당 탓하고 있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국정 운영의 주요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어떻게 초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물론 너무 좀 한심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전 대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건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당내에 이런 기류도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께서 그걸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게 이제 본인이 그냥 영장심사 받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그걸 선언을 하는 순간 다 발목 잡고 다 발목 잡힌다. 그런 것들이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도 이미 지금 맹탕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유동규 씨의 진술도 다 뭐 여러 가지 좀 본인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재판 연기 요청하고 있고 그렇죠. 뭐 김만배 씨가 유동규와 남욱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얘기해 달라라고 회유했다. 혹은 이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에게 난 돈 준 적 없다 이미 이런 진술도 김만배 씨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이 패소할 가능성이 패색이 매우 짙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만 굳이 이 선언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본인이 너무 결심이 굳건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굳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김기현 대표는 자 이제 도장 찍자 뭐 이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운동 우리는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예, 뭐 예. 민주당도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향한 그러니까 뭐 압박 수단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효성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헌법 44조에 현행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에 그럼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좀 현실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법무부는 자동 그쪽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하게 거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춰보면 당연히 친명계는 지금 반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이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한 번 더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반명과 비명에서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현실적 선택이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또 혁신이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내놓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체포 특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치자라는 입장에서 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장경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목 잡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뭐 수사기관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올진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반명과 비명계 의원들한테 어쨌든 가결할 수 있는 근거, 명분을 준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친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할 명분을 준 거니까 좀 불안할 겁니다. 아마. 근데 서명을 받으시려면 일단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신고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합의로. 근데 왜 이 서명을 하실 게 아니라 왜 제출을 하지 않으세요?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국회의원.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지금 의혹 있잖아요. 왜 제출 안 하세요? 국민의힘은? 제출 안 해요. 아니 그건 예를 들면 저는 이것도 이해한 거예요. 국민들께 코인 의혹을 다 모조리 해소하시겠다고 선언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까지 했어요. 저희는 개인정보동의서 다 제출했거든요. 국민의힘 제출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김용태 최고는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가 최고위원이 되셨으면 떨어지셨으니까 그러죠. 국민의힘 이렇게 비상시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되셨으면 진짜 이 정도까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지금 막 그 임대료 이해충돌 논란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단독 기사 어제 났던데 최고위원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아니 김병민 최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면 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함께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헌법 조항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같이 여야가 공의 서명을 받으실 거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서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함께 서명운동 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 연설에서 외국인 투표권 딱 꼬집어서 이제 중국 건강보험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윤석열 의원한테도 그거 여쭤봤습니다만 원칙의 문제다. 근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그 방향으로 집권여당이 꼭 갔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이셨을 것 같은데 전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 국가와의 형평성과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집권 여당으로서 통치의 입장으로서 좀 뭐랄까 단순히 지지율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아니라 포퓰리즘적 냄새가 나.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정쟁에 이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재외국민 투표 선거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영주권을 확보한 지 3년 이후가 되면 지방선거 선거권도 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권도 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일동포 투표권에 대해서 왜 아무 말 못합니까?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소위 조선 국적을 보유한 분들이 남한, 북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50만 가까이 되는데
아니 제1동포에 대한 투표권 문제 일본에서는 투표권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일본 정부에게는 아무 말 못하는지 이 정도 굴욕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10분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러면 일본 정부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어야죠. 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합니까? 정말 뭐 일본에 뭐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놨습니까? 일본에? 정말 그 신기합니다 정말. 네. 민주당 혁신위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관련해서 친명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여간 성향의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 쇄신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쇄신을 걱정하게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꾸로. 저도 보면서 솔직히 근데 혁신위원 몇 면이 보면 친명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로스쿨 교수님이나 카이스트 교수님 뭐 당연히 교수님들은 뭐 친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랩 2050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오히려 뭐 다른 뭐 소위 비명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것도 웃긴데 전혀 뭐 관계가 없고 서복근 교수님은 워낙 유명한 이제 정치 개혁의 이 선두자이기 때문에 뭐 개파를 민주당도 아니신 것 같고 이분은. 예. 근데 이제 원래 정의당이었던 것 그렇죠. 같죠. 네, 그쪽 이제 좀 성향을 보이셨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그쪽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게 규정하는 게 좀 대단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송구할 정도고 김은경 교수님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이번에 혁신위원 하면서도 저도 좀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상당히 강단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혁신 의지를 가지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을 모조리 다 쇄신의 길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쇄신 블랙홀이다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혁신위원 다 모른다. 혁신위원장하고도 연결고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 집을 메스를 들이대러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분을 그렇게 맡길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민주당 혁신위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펙 쌓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혁신위원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말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친명과 비명 간에는. 혁신위에 대한 어떤 정의도 다 달라요. 친명과 비명과 반명 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과중에 혁신위가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메스를 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인데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면 사실 다 학계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풀기 어려운 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학계에 계셨던 분들이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럼 흐지부지 될 거다? 흐지부지 되겠죠. 네, 민주당을 잘 모르는 분이 혁신위원장 맡은다고 하셨는데 저는 입당한 지 3달밖에 안 된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뭡니까? 이런 당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선출의 과정이 있었고요. 아 그랬어요? 뭐 잘 선출하셨네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당원들. 근데 선출한 당 대표는 왜 그러면 징계줘서 이렇게 물러나게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출 비선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혁신 의지가 분명하신 분이 오셨다. 이건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또 금감원에서 이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유권자란 표현보다는 정치 소비자의 개념으로 좀 치환됐으면 좋겠다. 정치 소비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또 정당을 선택하시는 과정이 되었거든요. 명목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금융소비자 이 보호 조치를 하셨던 금감원 부원장이셨기 때문에 정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명 보호자만 하실 것 같은데. 예,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 혁신위가 1번 과제로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 근데 진상조사를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 해명을 다 듣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혁신위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직 최고위원도 모를 정도로 혁신위가 지금 저도 지금 기대도 되고 지금 어떻게 하시려나. 사실은 아까 뭐 쇄신을 요구하는 분들이 오히려
쇄신을 당할 것 같다. 뭐 이 말에는 당할 것 같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 쇄신을 당했던 분들이 깜짝 하여간 뒷말은 생각이 안 나요. 쇄신을 요구했던 분들이 하여간 깜짝 놀랄 것 같다 그런 말이었는데 네. 그러면 쇄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암묵적으로는 그 안에 함의가 비명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죠. 같고 저는 아닌가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장경태 가지고 의원님 있는 포함해서 저도 당연히고요. 그럼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쇄신 요구를 많이 당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공정한 측면에서요? 경쟁을 포함해서 공정한 이제 경쟁.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 있긴 합니다. 당내 예를 들면 대의원제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중에 또 예.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득권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대의원제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이 논쟁으로 빠져들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길 바란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계속 검사 공천설 뭐 네. 대통령실에 뭐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이제 대표는 계속 강하게 부인하면서 시스템 공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진짜 뭐예요? 약간 그 시스템 공천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믿어주시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정치권이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겠죠. 늘 총선 때마다 이기는 공천하겠다, 공정한 공천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김용태 위원은 지금 당협위원장 저는 당협위원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려놨기 때문에 지난 그 지도부 전환 과정에서 받을 수 이번에 하실 거예요? 뭐 하여간 공천 저는 총선 때 이제 공천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겠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한 바가 그것도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어떠냐면요. 저희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특별 당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도 하고요. 중앙위원 의결까지 하거든요. 당원 그럼 지금 당규상. 대충 자기 지역구는 찾아놨습니까? 저희 공천 룰은 확정돼 있죠. 룰 자체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좀 특수한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제가 원래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지도 과정이 바뀌면서 지도체가 바뀌면서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좀 신중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정도? 활동하고 있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윤리위가 공천한단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3개월 하냐 1년 하냐에 따라서 피선권을 박탈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룰도 없지. 윤리위가 징계 주면은 그냥 뭐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박탈되지. 심지어 김영태 최고위원도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지도체제 왜 바뀌었습니까? 당대표 탄핵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지금 지역구 당협위원장 뭐 조직위원장까지 가셨는데 지금 뭐 억지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기대감이 고 신뢰성이 또 안정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김영태 최고가 좀 총선은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선 출마할 겁니다. 근데 공천을 안 줄 것 같은데요. 공천 안 줄 것 같아서 지금 검사 50명 공천해야 되는데 김영태 최고가 갈 곳이 없어요, 별로. 아니 근데 지금 검사 50명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거는 맞습니다. 당내에 많은 수도권의 현역 당협위원장 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사 공천이 물론 안 한다고는 하지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게 되면 수도권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검사 공천을 하면 주로 영남이나 뭐 영남권에 왜냐면은 일단 그 검사 공천을 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야 되는데 영남권이지 않을까에 대한 당내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엔 수도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현역 당협위원장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이죠. 국민의힘은 그게 어떤 혁신이고 이제 개혁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공정한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질문 과제,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수능 발언 파장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이야기한 공교육 살리자, 뭐 공교육 강화해야 된다. 그거는 뭐 다 동의하실 거고.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다가 그럼 처음에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가 이 말을 했으면 모든 국민이 뭐 다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이렇게 대통령은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미천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주호 장관의 말씀과 대통령의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교육을 살리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잘못 뭐 본인 그 대통령실 말씀으로는 이제 와전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근데 좀 엉뚱한 대로 지금 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모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사교육을 뭐 악마화하시면서 이철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 초과 이익은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과 이익에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가치와 너무 다른 말씀이셨고 초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제 제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2023년에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합일점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셨고 만약 그런 말씀 그런 논리대로라면 손흥민, 이강인 이런 분들 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좀 그라운드에서 덜 뛰어. 너무 뛰는 거는 악마 같지. 그러니까 당이 좀 중심을 잡을 손흥민 필요가 선수가 있다. 골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맘카페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능 5개월 앞두고 수능 출제 경향을 지적하시는 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상 최소한 4년 전에는 대학 입학 전형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된다. 4년 전에는 이 최소한 안정성을 둬야 된다. 이 예측 가능성을 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이.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법을 뛰어넘어서 4년이란 건 최소한 고등학교 3년간 혹은 최소한 12년간의 평가를 받는 수능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하지 말라는 건데 대통령이 와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이 수능 출제 경향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신 거예요. 중간에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룰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대단히 지금 분노가 큰데 국민의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분노가 엄청 큰지 수험생만 분노하겠습니까? 학부모도 분노하시죠.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님이 정치는 강아지판이지만 그래도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는 재미로 삽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7098님 평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강시사 늘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